동떨어진 데에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읽고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런 얘기 나오죠. 나는 어둠에서 대체되고 어둠에서 성장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그래도 생존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나는 도저히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데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나는 마침 다양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늘 어둠 속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살이랑 자기를 좀 비교하면서 차라리 하루살이나 하루를 살더라도 경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김수영의 시 중에서도 하루살이와 자기를 빗댄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똑같은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더라도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그런 인식이죠. 자,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다른 밝음에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합니다. 덥수 움켜쓰면 잡힐 듯도 하다. 그러면 대칭의 위치에는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움켜쥐면 잡힐 듯도 한데 근데 나한테 잡히지는 않는 거죠. 자, 이런 인식이 어쨌든 윤동주를 좀 지배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좀 더 내려가 보면 다음 단락 정도 보면 이 밤이 나에게서 어릴 적처럼 한낮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고 따라서 이 밤이 한낮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영혼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그 밤에 대한 인식인데 어렸을 때는 좀 공포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그 정도 어린 시절에 내가 느꼈던 밤에 대한 공포, 그거는 현상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냥 밤이라는 현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공포, 그런 공포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다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밤이 한낮의 도관이라는 이야기도 염원에서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그 성인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밤이 어때요? 한낮의 밤일 수도 있죠. 술을 마시고 아까 뭐 여기 그 평양냉 얘기 잠깐 본다면 밤에 모여서 같이 술 마시고 이런 행위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낮의 도관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나하고는 어때요? 아까 나는 시대에 슬퍼한 적도 없잖아요.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밤이라는 존재는 나를 끊임없이 더 성찰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되는가 나의 길을 고민하는 그런 밤이죠.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윤동주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1940년대) 왔을 때 창씨개명에 대한 요구가 이제 굉장히 거세져요. 그래서 그 연희전문 학생들한테도 창씨개명해서 제출해라 이런 이제 압박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한국인들의 약 80% 정도가 창씨개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 전체 우리 인구 전체 80% 정도가.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들도 이제 다 폐간됩니다. 그리고 시국 사범들이 양산되기 시작하죠. 자, 국민정신 총동원연관 들어봤던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온 일상을 지배해요. 우리가 지난 상행이라는 시에서 새마을운동이 지배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또 그런 게 지배합니다.
정병욱 교수 일화를 잠깐 보면은 이제 처음 만난 건 연희전문 기숙사예요. 연희전문 기숙사고 이분이 이제 연희전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때 정병욱은 이미 유명했어요. 뭐로 유명했냐면 신문에도 이미 글이 발표가 됐던 거예요. 윤용주는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찾아가서 관심을 표했겠죠.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제 학년으로는 2학년 위지만 나이로는 5살 위에 이제 선배였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수시로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고 데리고 나가서 마포 서강까지 산책을 하고 돌아오고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불러내서 뭔가 좀 이렇게 걸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들도 막 하면서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이번은 워낙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별로 말이 없었대요. 그냥 이렇게 걸었다가 별 말이 없이. 그리고 아마 이분은 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명욱 교수의 증언도 그렇고 문익관 교수의 증언도 그렇고 잠시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삶의 전반에 대해서 좀 고뇌가 깊어지는 시기였지 않았나. 이게 대학 3학년 시절의 무렵의 이야기예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에 이분이 그 미션 스쿨이 아니었으면 지금 같은 불교는 아니고 불교 쪽 같은 쪽으로 더 심취할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종교 세계가 뭐 비슷하니까. 거긴 이때는 지금 아직 기독교가. 자, 여기 이분은 어쨌든 보통은 이제 같이 이제 하숙을 하던 시기의 얘기예요. 무상동이라는 데서. 보면 뒤에 이제 인왕산 중턱 아까 얘기한 윤동주 지금 시인의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을 산책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가 끝나면 기차를 이용해서 아마 서울역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기차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명동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차로 들어와서 충무로 책방들을 순방했다. 책을 워낙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점들을 돌면서 책을 사서 읽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좀 일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기억 중에서 굉장히 좀 선명하게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남는 장면은 아마 이제 술도 곧잘 했었나 봐요. 술도 곧잘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술 취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좀 버릇 나오나요? 술 취하면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또 술을 먹어도 화제가 바뀌는 적이 항상 맨정신인 거죠. 맨정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런 사람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빠듯한 거예요. 옛날에 그 가사 아까 가사 문학 중에 삼춘곡이라는 가사에 보면 그런 대목 나오거든요. 꽃나무 가지 준중에 술이 지었거든 날따라 아래라 그러면서 꽃나무 가지 꺾고 술 놓고 먹으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꽃나무를 가지 꺾어서 술을 놓고 먹는다. 왜 술을 그렇게 먹었을까요? 마셔라 이게 아니고 한 잔 먹으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넘어서 먹는 거예요. 왜? 내 주량의 한도를 넘지 않겠다는 거죠. 나뭇잎 이렇게 띄워주듯이.
그러니까 딱 이건 새가 넣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절제를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옛날 선비들의 모습인데 윤동주 시인도 아마 저 술을 마셔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이제 더 좋았던 건 제가 제일 좀 좋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본받을 점이 많지만 가장 본받을 점은 뭐냐면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살다 보면 남을 욕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결코 남을 헐뜯지 않았다.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돈을 빌리려면 뭘 팔아서라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을 줘서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만 요즘 시선을 볼 때 그죠?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굉장히 좀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대접을 받으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이건 이제 문익환 목사의 얘기 속에 나와요. 이 뒤에 보면 문익환 목사 얘기도 있을 겁니다. 자, 동주형의 추억이라는 글이 있어요. 문익환 목사의 글에. 자,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 그의 넋 속에는 남모르는 깊은 격동이 있었다. 호수같이 잔잔한 해면 및 깊은 데는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혈류의 흐름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면은 항상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온순하고 고요했지만 내면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격동이 꿈틀대는 그런 내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아마 윤동주 같은 분들의 전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겉으로는 아무 그저 내색은 없지만 그 내면에서 얼마나 많이 자기의 어떤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그런 괴리 때문에 내면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언제나 순수를 찾아 하늘을 더듬었지만 그의 체온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가장 없이 고백할 수 있다. 그의 깊은 데서 풍겨 나오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느껴본 일이 없다. 최고의 찬사 아닐까요? 문익환 목사가 볼 때 그죠? 더 이상 따뜻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한 어쨌든 그 윤동주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이랑은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6년 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영정에서 다닐 때도 있고 평양 숭실학교 가서도 또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대학교 갈 때 갈려요. 대학교 갈 때 윤동주는 연희전문으로 가고 문익환 목사는 일본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자, 그다음에 동주형은 참으로 멋진 사내였다. 그의 일동 일정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머무는 이제 그 의미예요. 일동 일정은 모두 자연스럽고 서로 어울려서 동주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말은 참 멋진 것 같아요. 동주답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김춘수 시인의 꽃 얘기할 때 나의 빛깔과 향기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 기준. 저는 그 기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 있죠. 각자 한번 향기 좀 맡아보세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만의 고유, 그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 이 문익환 목사가 윤동주라는 인물한테 느꼈던 그 향기 어떤 것이었을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아마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귀절이에요. 자, 그리고 동주다운 것, 그것이 그리 좋았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그 사람만이 가진 빛깔과 향기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저항 정신은 불멸의 전형이다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얼른 수긍하지 못한다. 자, 그에게 와서는 모든 대립은 해소되었었다. 그의 미소에서 풍기는 따뜻함에 녹지 않는 얼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항 정신, 우리가 윤동주를 얘기할 때 저항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문익환 목사는 거꾸로 나는 인정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대립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누구와 대립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의 미소에서 풍기는 따뜻함에 녹지 않은 얼음이 없었다. 윤동주의 여러 사진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진이 이제 사각모로 쓴 그 어쨌든 형형한 눈빛과 꾹 따는 입에서 느껴지는 어떤 의지 같은 신념이 빛나는 그런 사진이 있고, 또 머리 빡빡 깎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속에서 보면은 살며시 웃고 있는, 미소 띄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에서 비춰준 윤동주는 또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온화한 그런 모습의 윤동주예요. 나중에 사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익환 목사의 지금 이 글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그의 시를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가 알기 쉬워서 좋았다. 그리고 그는 대단한 독사가였다. 방학 때마다 사가지고 돌아와서 벽장 속에 쌓아둔 그의 장서를 나는 못내 부러워했다. 그의 장서 중에는 문학에 관한 책도 있었지만 많은 철학 서적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자, 그리고 한 번은 그와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이해가 신학생인 나보다도 훨씬 깊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넓게 읽는 그의 시가 어쩌면 그렇게 쉬웠느냐는 것을 그때 나는 미처 몰랐었다. 그의 시가 그렇게도 쉬웠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시는 그다지 훌륭한 것이 못 되거리라고만 생각했었다. 한데 그것이 그렇게 값진 것으로 우리 문학사상 찬연히 빛나는 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우리가 이제 작품을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건 뭐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좋은 글은 쉬운 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는 글이 좋은 게 아니고 쉬운 글이지만 그 속에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뭔가 여백이 많아서 그 글을 읽을 때 그 여백으로만 자꾸만 내 생각이 점점 부풀어가는 그런 글이 진짜 좋은 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뭐 방학을 하겠지만 방학할 때는 여러분 한번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글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신영복? 네, 신영복 선생님. 신영복 선생님.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같은 책은 되게 짤막짤막한 그 엽서, 감옥에서 쓴 글들이니까 엽서 글이지만 정말 좋죠. 전 그건 뵀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얼마 안 됐었어요. 그건 그렇죠. 실제로 보면 너무 순박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분한테 박정희 선거는 맞아요.
간첩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잡아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어디를 봐서 그분이 간첩이에요? 얼굴에서부터 이미 다 드러나. 세상에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 얼굴을 봐. 자, 선생님 덕분에 시의 세계에 빠져갖고 어제 닥터트리서부터 이한열에서부터 다 시작해봤네요. 그 윤동주 시를 잘 보여주는 시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길. 이제 옆에 읽어보시죠. 예,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장은 세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던 하늘을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밤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시는? 그 첫 문장이 대단하네요.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은 네. 이런 것을 찾는 까닭이. 이게 윤동주 시를 가장 잘 대표하는 그 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자화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화상. 거기서는 우물이 등장했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문학 작품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성찰, 성찰의 매개물로 자주 등장하는 시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읽었던 그 우물 등장했잖아요. 그죠? 자화상 속에서 우물 등장했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참회록 속에서 등장하겠지만 거울이 있어요. 그죠? 거울.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등장을 하나 해요. 어떤 시어? 네? 어떤 시어가 나를 또 성찰하게 하는 시어일까요? 그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윤동주 시에서는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자, 하늘이라는 시어예요. 이런 성찰의 매개물로 이런 시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그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본질, 진짜 찾고 싶은 본질이 뭘까?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잖아요. 자,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주머니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넣어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더듬으면 혹시 뭐 여기 뭔가 내가 잃어버린 뭔가가 있지 않을까? 더듬으면서 길에 나갔어요. 자, 근데 길은 어떻습니까?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런 돌담이 쭉 있는 거고, 그죠? 돌담이 있고 또 여기에는 쇠문이 하나 굳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때요? 뭔가 잃어버린 거를 찾으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긴 그림자를 들였다는 거로 봐서 아마 아침이거나 저녁 무렵이겠죠? 내 그림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나의 어떤 찾기 위한 내 노력의 과정은 어때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죠?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나의
그 여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 돌담을 따라서 끝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돌담이 계속 연이어 있고 또 문은 굳게 닫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찾는 게 꼭 여기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안에 이 건너편에 있는 거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돌담과 세모는 결국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장애물. 그렇죠.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방해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렇죠. 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난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뭐 아까 윤동주 씨의 키워드 부끄러움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부끄럽대요. 왜? 하늘은 금방 얘기했지만 성찰의 배경이잖아요. 내 삶을 성찰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때요? 뭔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 부끄러워져. 자, 풀한 폭이 없는 이 길. 자, 이거 굉장히 부정적 시야죠? 네, 그래서 풀한 폭이 없는 이 길. 지금 나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자,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나오네요. 담 저쪽에 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윤동주 시에서 내가 늘 얘기했지만, 두 개의 자아가 대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표면의 자아는 거고 이면의 자아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현실의 자아, 표면의 자아는 여기 있잖아요. 갖고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돌담이 막고 있고 쇠문이 막고 있고. 그죠? 진짜 나는 어디 있는데? 담 건너에 있는데. 이런 인식이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어때요? 어쨌든 아는 것은. 네,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아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오는 그런 차디찬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이유는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 이런 인식이에요. 되게 참 윤동주 씨를 아주 잘 보여주는 관통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고 참 씁쓸하고 슬픈 시죠. 자, 이제 윤동주가 결국 이제 졸업을 하고 송몽규와 같이 1942년에 일본 유학에 길을 놓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창 시절 내내 송몽규가 학업적으로는 좀 더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송몽규는 연희전문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대학교도 다 달려요. 윤동주는 이제 사립대를 가게 됐고 송몽규는 제국대학을 가요. 제국대학은 일본에서도 아주 수재들만 가요. 우리 지구에는 서울대학교인 거예요. 자, 어쨌든 한국인이 그런 데를 간다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송몽규는 거기 합격을 해서 제국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가려면 이분들은 둘 다 이제 민족의식이 투철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송몽규는 뭐 군관학교까지 자기가 자원 입대해가지고 독립군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훈련을. 자,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난 그런 그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창씨개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둘은 끝까지 가급적이면 안 해요. 끝까지. 그러다가 미루다가 언제 했냐면 2월달에 2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부터 일본까지 가는 시간 같은 걸 다 계산해가지고 최대한 늦춰가지고 착시 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시 개명도 송몽규가 끝까지 다 버텨요. 윤동주가 1월 29일 날 창시 개명계를 제출하는데 송몽규는 2월 12일 최대한 그냥 그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이제 창시 개명을 제출합니다.
자, 참여록 한번 보세요. 자,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가기 마지막 시예요. 일본에 가기 전에 마지막 시고, 이 시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윤동주가 어떤 마음이 그 당시 윤동주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그런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한번 읽어보시죠. 참회로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있을까. 나는 나의 참회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팔아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어떻습니까, 이 시는? 눈물 나요? 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작가들이 보면요, 가끔 자기의 운명을 예언하는 듯한 그런 글들을 쓰고는 해요. 허난서론도 자기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글을 시 속에 담겨놨고, 제가 좋아하는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운명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이분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어쩌면 나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죠. 자, 또 어느 부분이 그런지는 참회록, 제목부터도 참회록인데,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못할까. 자, 여기 거울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파란 녹이 껴있대요. 녹이 껴있다라는 건 뭐야? 걸어가셨다. 이미 너무 오래돼서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숨결이 있는 거잖아요. 녹이 꼈다라는 건, 그죠? 그러면 이게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윤동주는 이 지점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망한 조선, 그것도 망한 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치욕스러운 삶을 내가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슬픈 인식이죠. 그래서 욕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윤동주 시에서 보면은 좀 제가 볼 땐 과격한 단어를 쓴 거예요. 맞아요. 욕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독립된 조국에서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뭐 아무런 억압 없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일제 감정기라는 시대 현실에서 우리 조국이 짓밟히고 내가 억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현실, 그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고 어느 왕조인 거죠. 자,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인가 살아왔다. 참 너무 쓸쓸하잖아요. 내 일평생 전체인데 내 평생이 기쁨이 없어요. 물론 어린 시절 자화상 속에 드러나는 추억처럼 서 있는 그 산에는 그림의 모습이었겠지만, 내가 이성에 눈을 뜨고 뭔가 생각이라는 게 내 자아가 싹트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아마 독립된 그날이겠죠. 그죠? 근데 또 한 줄을 참배록을 써야 되는데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할까?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게 뭐잖아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그건 진짜 온몸을 다 밀어넣어서 치열하게 지금 거울을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닦아내려는 밝게 다시 원위치시키고 싶어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어느 문성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납니다. 자, 운석이라는 거는 우리 별동에서도 나왔지만, 자, 운석은 흔히 뭘 떠오르나요? 우리 옛날 글들에서 여러분들 옛날 뭐 유인선 같은 거 읽을 때 별이 떨어졌어 이렇게 쓰잖아요. 별이 떨어지면 뭐 또 죽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운석인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시각은 그거예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에요.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그럼 이 모습에서 저는 좀 죽음이 좀 이렇게 예상돼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엄청 씁쓸하고 슬픈 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슬픈 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참여를 처음으로 그 윤동주 시인이 그냥 그 내면에서 막 그렇게 했었던 거와는 조금 행동적인 면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여기서 봤거든요. 뭔가 홈뜩거리는. 어쨌든 뭐 치열하게 하여튼 이분의 내면은 아까 그 우리칸 목사의 말처럼 겉으로는 고요한 것 같아도 내면에서 경랑이 경량이 이건 놀아치고 있다고 했는데 내면적으로 이 거울을 닦는 그 행위잖아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닦는 게 아니고잖아요. 진짜 그건 온몸을 다 동원해서 닦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치열함이죠. 아주. 창씨 개명한 거를 그렇게 치욕스럽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치욕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제가 그 드린 산문에 한자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낙서를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낙서 같은 거 많이 해보고 있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 학생 시절에 이렇게 낙서 끄적끄적하는 거를 좀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저도 좀 한문 세대라 주로 한문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낙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글이 그분이 쓴 그 여백에다가 이 글을 쓴 여백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시인의 고백. 본인이 등단한 시인은 아니었어도 본인은 스스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인의 고백. 또 도항 증명. 도항. 이제 그 바다 건너가야 되는 도항. 네,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도항 증명. 그다음에 상급. 상급은 이제 상급학교 간다라는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힘. 이건 이제 한글로. 다른 건 지금 다 한문인데 힘. 이건 한글로. 그 힘에 대한 어떤 이게 아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그거는 결국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치욕의 역사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뭐 거기서 나온 그런 고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존, 생활, 그런 문화, 실험, 부지도.
부지우. 그 도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부지도. 약간 여기서 뭐 말하는 도는 아마 자기가 고민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내가 아까 길에서 얘기하는 내가 찾고 싶은 자아가 추구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아마 이런 도라는 게 아닐까. 근데 나는 아직도 이거를 알지 못해, 찾지 못하고 있어.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경. 이 고경이 바로 낡은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거울. 비에 식품이죠. 그 다음에 금물. 뭐 해설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그 여백에 빼곡히 쓰여 있어요. 참외로 여백에. 벌써 12시인데 오늘 다 잘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해야 될 게 좀 더 남아있는데 다음 시간 그냥 1시간을 네. 윤동주 씨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면우 씨 아무도 울지 않는 그 시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지금 그 해야 될 시들이 조금 더 있어요. 쓰지 않았나? 다음 시간 시들이 어쩌면 좀더 많이 뭐 유명한 시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시다라는 느낌을 감추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시들을 가지고 또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뭘까? 한번 미리 좀 하나 숙제를 해줄게요. 숙제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아마 그날 바로 읽으면 아마 혹시 무슨 뭔 말이야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좀 시간 갖고 읽어보시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윤동주의 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강. 그다음에 바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강, 병. 그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요 시라품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간, 병원, 식혜, 쓰여진식. 그리고 그 이면호 시도 조금씩 읽고 계시죠? 어떠세요? 읽어보시면. 아직 안 읽으셨어요. 자, 그 미리 그것도 공지할게요. 최소 그 겹쳐도 좋아요. 내가 읽어서 나 참 이 시 좋았어라는 거 각각 3편씩 올려주세요. 이면호 시인의 시 중에서 그럼 겹쳐도 괜찮아요? 네.
근데 또 혹시 뭐 맨날 중에 딴 사람 다 올린 거 봐서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서 이러지 마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시 3편을 한번 골라보세요. 네. 그래서 올려주시면 그 작품들 위주로 해서 한번 네. 뭐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혹시 뭐 좀 빠진 게 있다면 제가 또 선생님께 올려 저기 카톡 여기다 올려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나 이 작품 해보고 싶어 라는 거, 나 이거 좋았어, 그냥 이런 거 올려주세요. 그 뭐 좋았어 하는 거 올려도 되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좋고 어떤 거든지 좋아요. 그래서 3편 정도씩만 각각 올려주세요.